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과학 탐사기. 민태기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LA 연구원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에 재직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 시내에 뿌려진 신문 한 장. 괴뢰군 돌연 남침을 기도라는 커다란 머리기사 왼쪽을 자세히 보면 국력은 과학력이라는 생뚱맞은 글자가 있다. 나는 이 영화를 UCLA 연구원 시절에 보았다. 관객 중에 백발이 성성한 미국 할아버지가 많아서 의외였는데 곧 그들이 누구며 왜 이 영화를 보러 왔는지 알게 되었다. 스토리가 진행되다 몇몇 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다. 얼마 뒤 나는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편도로 예약한 비행기는 조금 특별했다. LA 공항 라운지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미국 곳곳에서 모인 노인들이 있었다. 말을 걸어보니 우리 정부가 초청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그들 대부분의 한국에 대한 기억은 1950년에 머물러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형 항공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신기했는지 항공사 데스크에 그려진 커다란 태극마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분은 긴장해서 연신 가쁜 숨을 내쉬었고 나에게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이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다. 20대 청년 시절에 한국을 떠나며 본 서울은 폐허. 이후 시골에 살면서 한국 관련 뉴스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 무엇 때문인지 그는 10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뒤척이며 한숨도 못 잤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다가서자 기장이 영어로 방송했다. 참전 용사 여러분께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항공을 한 바퀴 돌았다. 순간 기내 곳곳에서 환호성이 들리고 모두가 작은 창에 붙어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침내 옆자리 노인은 울기 시작했다. 내가 이 시절의 기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때부터.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부터 신문부터 찾았다. 그렇다면 국력은 과학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연과학에 혐오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기피하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자연과학의 과목이 거의 없는 문과를 마치고 또다시 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순수한 문과계 학문만을 학습하여 가지고 온 교문을 나온 그대들은 자연과학에 아무 교양이 없는 것은 물론 과학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반신불수의 대학 졸업생들이다. 이와 같은 인문계통 졸업생이 사회에 나와서 정치, 경제, 법률, 기타 모든 중요 방면에 지도자격으로 군림하여 이공학부 출신의 기술자를 부리는 지도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컬럼의 필자는 최규남, 1932년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물리학 박사를 받은 인물. 이 글을 쓸 당시 문교부 차관이었고 새롭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후에 서울대 총장을 거쳐 문교부 장관이 되어 대한민국 초기 이공계에 이바지했다. 그의 기록을 찾다가 놀랍게 아인슈타인이 주요 국가에 주목받던 1920년대 바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상대성 이론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소개된 정도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순회 강연이 열렸고
사람들이 몰려들며 주요 일간지 잡지들은 연이어 새로운 과학의 탄생을 지면에 올렸다. 심지어 당시로는 최신 이론이었던 양자 역학도 다루었다. 놀랍게도 이미 100년 전에. 문득 궁금해졌다. 왜 과학을 알리려던 이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다가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우리 역사를 발견했다. 이 책에는 이 시절을 겪어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 이야기가 담아있다. 그들 역시 누군가를 살펴야 하는 가장,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분들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그분들에 대한 헌사이다. 미국에서 신혼 시기를 보내던 망명객 서재필의 귀국, 1895년 서울. 서재필은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재혼이었던 서재필은 31살, 뮤리엘은 24살. 서재필은 뮤리엘을 설득해 그녀가 가본 적도 없는 서구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서재필은 조선인 최초로 자전거를 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890년대 미국과 유럽은 자전거 대유행의 시대. 그는 조선으로 귀국할 때 자신이 타던 자전거를 가져왔다. 서재필이 서울 도심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고 윤치호는 그에게 자전거를 배운 뒤 미국에 주문했다. 두 사람은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자주 자전거를 탔는데 나중에 보부상무리와 대립할 때 그리 몰고 다니던 자전거가 상대편에게 큰 위협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이 만난 서양 과학 문명은 이렇게 자전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참고로 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한 조선인은 동학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1895년 12월 25일) 서울의 일본 공사가 본급에 다급히 보고했다.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인이 인천에 도착했는데 그가 바로 서재필이라는 것. 서재필은 임신 중인 아내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서재필은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한 인물. 3일 만에 혁명이 실패하자 서재필은 망명했고 첫 번째 아내는 자살했다. 2살 된 아들은 굶어 죽었고 집안 전체가 멸문당한다. 서재필은 고작 22살. 갑신정변의 동지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일본으로 탈출했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다. 다시 박영효, 서광범과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서재필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은 1885년 5월 25일. 이들의 망명은 미국에서도 화제였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885년 6월 19일 은둔의 나라 한국에서 온 망명자들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미국에는 국비로 유학을 하던 개업파 6일준이 있었다. 갑신정변으로 조선 정부의 학비 지원이 끊기자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그의 말 귀국한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던 그 시절 견디지 못한 박영효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서광범마저 미국 동부로 떠나며 가장 어린 서재필이 홀로 남았다. 절망 속에 그는 미국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고 막노동으로 버티며 언어부터 익히기 위해 스스로 영어 사전을 만들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0년 최초 영한 사전을 출간하기 전이다.
미친 듯이 열중하는 서재필의 모습은 미국 어느 자선가의 눈에 들게 되었다. 그의 도움으로 1886년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학습력이 뛰어났던 서재필은 모든 학생을 대표해 졸업 연설을 하기에 이른다. 당시 그의 재능을 간파하고 후원하던 독지가는 서재필이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해 조선에서 선교 활동하기를 원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과학을 택했다. 그리고 의대에 진학했다. 1890년 조선인 최초 미국 시민권자가 된 서재필. 1892년 컬럼비아대 현재 조지 워싱턴대 의학부를 2등으로 졸업하고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 6.25 경전을 외던 선비는 이처럼 10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서양 과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다. 1894년 6월 그는 워싱턴 명망가 집안의 딸 뮤리엘과 결혼했다. 그의 아버지는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의 사촌으로 철도 우편국장이던 워싱턴의 거물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이었다. 이들의 결혼은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 실릴 만큼 미국에서도 화제거리였다. 조선에 등장한 상대성 이론. 우리 민족에게 아인슈타인을 알린 최초의 신문기사 1921년 5월 19일 동아일보. 회생하려 하는 유태족이 성지의 대학을 설립. 예수가 탄생한 성지 헬레스타인을 다시 유대 사람의 손으로 회복하려는 운동은 미국에서 더욱 현저한 중 이 운동의 앞잡이로 나선 사람이 2명인데 한 사람은 스위스의 국적을 두고 상대성 원리의 학설을 창도하고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판을 잡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요. 사진에 동아일보 기사가 실리기 전 불과 몇 달 전에 이처럼 당시 아인슈타인에 관한 지식인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아인슈타인의 일본 방문. 1921년 7월 일본의 사회주의 잡지사 가이조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버드런트 러셀은 다음 초청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주저없이 아인슈타인과 레닌이라고 답했다. 가이조사의 베를린 지사가 즉시 움직여 1921년 8월 아인슈타인에게 접촉 시작. 독일과 스위스 유학으로 아인슈타인과 인연을 쌓은 일본 학자들의 초청장이 보내졌다. 이때는 아직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기 전이지만 일본은 적극적이었다. 머나먼 일본으로의 여행, 꽤 오랜 기간 협의가 필요했고 1922년 3월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들의 순회 강연 일정이 정해졌다.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간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언론들은 아인슈타인의 방문 일정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밀립돼 추진하던 세력은 급히 일본으로 사람을 파견했다. 백년 전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잃은 민족 유대인이 어떻게 과학으로 나라를 되찾는지 파고들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과학 스타 아인슈타인을 주목하고 또 열광했다. 상대성 이론 강연회. 1923년 7월 15일 서울역에 도착한 조선 유학생 학우의 순회 강연단. 최윤식, 김영식, 한위건. 1920년 여름방학부터 학위 순회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호응에 힘입어 1921년 학위 순회 강연은 성황리의 일정을 다 소화했지만
1922년 학위 순회 강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23년의 강연회는 2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사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들은 상대성 이론을 주제로 선택했다. 간토 대지진과 우장춘, 베를린의 황진남, 이경로. 1923년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가 도쿄에서 지진 희생자를 위로하는 야외 공연을 하는 장면. 당시 하이페츠는 일본 순회 공연 중이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조선의 음악 애호가들은 그를 서울에 초청. 같은 해 11월의 일이다. 쌀 한 가마니가 3원이던 시절. 입장권 가격이 무려 3원이었지만 500석이 매진된다. 하지만 하이패치의 한 회 공연 개런티 5,000원에는 한참 모자랐다. 주최 측은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 해에는 하이패치 못지않은 바이올린의 대가 프리츠 크라이슬러 내한 연주도 있었다. 100년 전 조선음악계의 모습은 이러했다. 양자 역학의 도입. 1935년 4월 19일 제2회 과학대회의 자동차 행진. 과학대회를 알리기 위해 수십 대의 자동차가 현수막을 내걸고 시내를 누볐다. 이들 행진에 합세한 군악대는 시인 김옥이 작사하고 홍남파가 작곡한 과학의 노래를 연주했다. 이들이 외친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라는 구호가 전국을 뒤집었다. 과학을 누구나 알게 하면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독립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우장춘, 이태규, 리승기. 1937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교토에 모인 조선인 과학자들. 이들 모두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특히 식민지 출신 이태규, 리승기는 일본에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 비록 식민지 출신이었고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다. 세 사람이 교토에서 만날 무렵 교토 제국대학 물리학 박사과정이 있던 또 다른 조선인 박철재,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 박사 이원철, 최초의 물리학 박사 최규남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연희 전문 수물과 출신. 박철재는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분자 문제를 풀고 있었고 생고무의 결정화로 1940년 박사 학위를 받는다. 황진남의 귀국. 1940년 함흥. 미국에서 한창호를 따라 상하이로 건너간 황진남.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베를린 대학에서 유학하며 아인슈타인을 조선에 알렸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파리 솔본네 대학으로 옮겨 유학. 이날 조선일보가 황진남을 찾은 이유는 그의 부인이 프랑스인이었기 때문. 파리 여인과 결혼한 황진남, 고향 함흥으로 귀국해 교편을 잡았다. 그는 이 인터뷰 직후 1940년 10월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강연을 했다. 좌우 대결과 남북 분단. 제주 김영 초교에 세워진 부종휴 선생과 꼬마 탐험대 기념비. 1946년 가을 교사 부종휴는 제자들과 함께 동굴을 발견한다. 제주 출신 그는 1945년 3월 진주 사범학교 졸업 후 고향에 돌아가 김영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 부종휴는 1946년 4월 과학반을 만들었고 초등학생들과 동굴 탐험을 시도. 이름은 꼬마 탐험대. 부종휴는 동굴 탐험 훈련을 마친 어린이들을 이끌고 아무도 가지 못한 미지의 동굴 탐험에 나선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굴의 길이에 놀란 그는 일단 철수하고 더욱 철저한 탐사 준비를 했다. 이후 충분한 햇불과 길이를 측정할 긴 줄을 가지고 이 동굴 끝에서 끝까지 갈 계획을 세운 그는 5시간의 어둠 속 행군 끝에 마침내 지상으로 통하는 구멍을 발견한다. 측정된 길이는 7km. 이들이 동굴의 끝에서 발견한 이 구멍은 오래전부터 만쟁이 거멀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새로 발견된 동굴의 시작점으로 확인되었다. 여운형, 황진남, 서재필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뒤 인천학으로 귀국한 남승용 코치, 서윤복 선수, 손기정 감독. 우승 직후 여러 사정으로 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무려 43일간 미국 여러 곳을 돌며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한국에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집마다 30원씩 걷어 시민 환영회를 열었다. 3년 뒤 1950년 4월 19일에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1등에 함기용, 2등에 송기륜, 3등에 최윤칠이 입상하며 세계 마라톤 대회 사상 최초로 한 국가가 금, 동을 동시에 수상하는 기록을 세운다. 이는 2007년 케냐 선수들이 베를린 마라톤 대회를 석권할 때까지 무려 57년간 깨지지 않은 대기록이다. 하지만 이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전쟁에 휩싸인다. 우장춘의 귀국 1950년 귀국 직전 우장춘이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에게는 딸넷 아들 둘이 있었는데 오른쪽 끝 막내딸 아사코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조와 결혼했다. 교세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나모리는 우장춘을 김치의 은인으로 부르며 장인과의 인연을 교세라 홈페이지에 기록했다. 글로벌 경영인 이나모리가 장인을 굳이 김치와 연결한 이유는 이렇다. 과거의 김치는 소중한 식량.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무려 300~400g의 김치를 먹었다. 같은 시기 1인당 양곡 소비량은 450에서 520g. 김치는 쌀 못지않은 주식이었던 셈. 먹거리가 다양화되기 전까지 김치가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이고 그 배경에는 우장춘이 있었다. 이나모리는 2022년 8월 24일 사망하기까지 한국에 있는 우장춘의 묘를 여러 번 방문했다. 한글 타자기와 우장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비국적인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한글판 정전협정문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타자기로 인쇄되었다. 이때 쓰인 것은 공병호 타자기로 여기에도 좌우 대립의 아픈 역사가 있다. 정작 공병호를 한글 타자기로 이끌었던 이극로 그리고 초기 한글 연구를 주도한 주시경의 수제자 김두봉 두 사람은 이미 월북한 상태. 당시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던 한글 학자 김두봉은 공병호가 만든 한글 타자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 김일성이 서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오래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중앙에 있는 태극기를 발견했기 때문. 러시아 화가 구스토디예프가 그린 이 작품은 1920년 7월 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코민테른 개막식을 묘사한 것. 1968년 소련의 우표 도안으로 채택될 정도로 러시아에서 유명한 그림.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머나먼 저곳까지 가서 3.1운동을 알리고 레닌에게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림을 보면 전 세계에서 모인
공산주의자 모두가 붉은 깃발을 흔들 때 유독 이들만은 태극기를 흔들었다.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조선 독립가들은 태극기를 앞세워 광장을 누비고 시가지를 행진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수했던 당시 러시아 화가의 눈에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림 중앙에 넣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무기력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폭넓은 행로를 보이며 당대의 흐름과 같이 했다. 과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과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한 선구자가 있었고 조선 전역을 돌며 순회 강연을 했던 젊은이도 있었고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상대성 이론을 알리는데 그토록 열정적이었을까?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다시는 과학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현실 극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시대를 살았으며 그들이 소개한 과학으로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세계에 유례 없는 기적을 보여준 것. 이 책은 시대의 아픔과 비극을 과학으로 극복하려 했던 분들의 이야기. 하지만 상처로 얼룩진 우리 근현대사는 과학사에도 고스란히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견디고 버티며 살아남아야 했던 시대. 그 잔인한 운명과 역사의 혼란에서 과학자들 역시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은 민족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식민지의 현실을 극복하는 도구였지만 이념은 우리를 분열시켰고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며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대립의 역사가 우리 과학에 남긴 상처는 컸다. 무엇보다 거침없이 세계를 누비던 그 생생한 기록을 잊게 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선하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인슈타인에서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까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조선의 뜨거운 과학사. 어두운 시대를 최선을 다해 건너온 우리 과학자들의 용기.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